모차르트. 이렇게 읽어야 돼. 잠깐만, 엄마. 내가 잠깐만. 엄마 내가 다 같이. 시차르트. 엄마 있잖아. 이런 음악 돼요. 아니, 엄마 이런 노래 하고 있어 봐. 아니, 잠깐만. 자, 시작합니다. 아니, 엄마 제발. 모차르트. 가까스로 살아난 아기. 1756년 1월 27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잘츠부르크에 있는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집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 무거운 침묵이 흐른데. 하느님, 자, 실감나게 너가 기도해봐. 하느님, 제발 제 아기가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레오폴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기를 낳고 있는 아내 안나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몹시 허약했기 때문에 레오폴드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레오폴드는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얼마 뒤 늙은 의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의사의 이마에는 진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산모의 목숨은 건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레오폴드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아기는? 레오폴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요. 레오폴드는 아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닦아준 뒤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아기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삐쩍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기가 누워있었습니다. 아기는 들릴랑 말랑 가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레오폴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가엾은 아기야. 레오폴드는 이제까지 아이를 6이나 낳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재음악가.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남은 아이는 딸 난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레오폴드의 아내는 아기를 낳은 뒤에도 몇 주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아기는 유모의 손에 맡겨져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기가 차츰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오폴드 부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가던 아기를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약해서 살 수 없으리라 여겼던 이 아기가 바로 뒷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천재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볼프강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찰츠부르크 궁정악단에서 일하는 이름난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탓인지 볼프강은 아기 때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안나가 고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면 볼프강은 방실방실 웃다가 이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피아노를 칠 때면 옹알옹알 피아노의 멜로디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귀엽겠지 않아, 엄마? 옹알옹알 해봐. 옹알. 이런 볼프강의 재롱에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볼프강의 천재적 소질은 3살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난내르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난네, 리리 오렴. 피아노 연습을 할 시간이다. 네, 아버지. 난넬은 피아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전날 배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그때 난넬의 연주를 듣고 있던 볼프강이 피아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나도 해볼래.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러자 아버지는 볼프강의 곱슬곱슬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타일렀습니다. 볼프강, 너는 피아노를 배우기엔 아직 어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그때 가르쳐주마. 지금은 누나가 연습을 해야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놀아라. 그러나 볼프강은 물러서지 않고 떼를 썼습니다. 싫어요. 저도 해볼래요. 그 녀석 참. 그래, 한번 해보거라.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볼프강을 귀여운 듯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볼프강은 신이 나서 얼른 피아노 의자에 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서 앉은 채로 건반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볼프강은 의자 위에 서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놀랍게도 볼프강은 방금 난넬이 연습한 곡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볼프강은 여발한 듯이 푸른 눈동자를 반짝이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볼프강을 번쩍 안아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오, 볼프강, 내게도 피아노를 가르쳐주마. 그때부터 아버지는 볼프강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볼프강의 실력은 놀랄 만큼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볼프강이 5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서려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볼프강이 책상 위에 올라앉아 깃털펜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녀석이. 아버지는 화난 얼굴로 볼프강에게 다가갔습니다. 볼프강은 하던 일에 푹 빠져 아버지가 다가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볼프강, 뭐하고 있니?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야단치자 볼프강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꾸 그랬어요, 아버지. 볼프강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삐뚤삐뚤한 음표들이 잔뜩 그려진 악보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볼프강? 작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런데 악보를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깜짝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살짜리가 작곡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재야.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볼프강을 보내주셨다면 내가 볼프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순간 아버지는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볼프강의 재능을 잘 살려 꽃피워주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볼프강을 훌륭한 음악가로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다. 그 뒤로 아버지는 볼프강에게 더욱 열심히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는 물론 음악 이론과 작곡법도 가르쳤습니다. 음악 이론? 첫 연주 여행. 볼프강의 음악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진짜 그리하여 6살 무렵에는 궁정 악단의 연주자들과 함께 협연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잘츠부르크 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6살짜리 꼬마의 연주 솜씨가 어른 음악가들의 솜씨를 뺨친다면서? 어디 그뿐인 줄 아나. 작곡까지 한다네. 게다가 그 아이의 누나도 피아노를 잘 친다지. 잘츠부르크의 귀족들은 앞다투어 볼프강 남매를 초대해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귀족들은 두 어린 음악가의 뛰어난 연주 솜씨에 넋을 잃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볼프강이 어려운 곡을 훌륭하게 연주할 때면 칭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멀리 미네네까지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1762년 여름 볼프강은 미넨을 다스리는 막시밀리안 공의 초청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레오폴트는 볼프강과 난네를 데리고 미넨으로 왔습니다. 막시밀리안의 공의 궁전에는 미넨의 귀족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볼프강 남매는 곧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난넬은 피아노를 치고 볼프강은 피아노에 맞춰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볼프강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활을 움직일 때마다 마치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맑고 영롱한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과연 천재야. 연주가 끝나자 귀족들은 온 궁전이 떠나갈 듯 박수를 쳤습니다. 볼프강과 난넬은 미넨에 머무는 동안 여러 귀족들의 초대를 받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난 뒤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빈으로 가서 볼프강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 무렵 빈은 신성 로마 제국의 서울로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기다리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북쪽 지방에 이르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빈에서 음악 실력을 인정받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곧 가족들을 데리고 빈으로 갔습니다. 빈의 가족들도 앞다투어 볼프강을 초청했습니다. 볼프강은 연주에 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신사가 볼프강의 가족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와 아버지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테레지아 여왕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아버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테레지아 여왕제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내일 아침 쇤부른 궁전으로 가는 거야. 이튿날 아침 볼프강의 가족은 여왕제가 보내준 마차를 타고 쇤부른 궁전으로 갔습니다. 궁전에는 여왕제와 남편인 프란츠 대공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볼프강은 쇤부른 궁전의 화려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볼프강의 눈길을 끈 것은 피아노였습니다. 그 피아노는 아주 크고 장식도 아름다웠습니다. 와, 멋지군요. 제가 한번 쳐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연주를 해보려무나. 여왕제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프강은 천천히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침 이슬처럼 맑고 영롱한 피아노 소리가 궁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은은한 가락으로 시작되던 연주는 어느 순간 달리는 말처럼 힘찬 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 천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명랑한 가락이 이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연주로다. 이 곡은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누구의 작품인가? 여왕제가 감탄하며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볼프강이 직접 작곡한 것이옵니다. 여왕제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프란츠 대공이 외웠어,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었대. 근데 이걸 외웠냐고. 외웠지. 볼프강, 너는 정말 천재로구나. 그렇다면 눈을 가리고도 연주를 할 수 있겠느냐? 프란츠 대공의 엉뚱한 분부에 모두들 걱정스러운 눈으로 볼프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은 태어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천을 주십시오. 볼프강은 천으로 눈을 가린 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가리지 않고 칠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 저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 신의 솜씨야. 맞아, 볼프강은 신이 내린 천재야. 볼프강의 연주 솜씨에 감탄한 여왕제는 왕자가 입고 있는 화려한 예복을 볼프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볼프강의 아버지에게는 큰 돈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 뒤로도 볼프강에는 귀족들의 초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볼프강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볼프강은 그만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연주에 불려다니느라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마는 불처럼 뜨거웠고 끙끙 앓는 소리가 마른 입술 사이로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곧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피로 때문에 생긴 열병입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연주를 중단해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명성의 눈이 어두워 볼프강을 너무 힘들게 한 모양이요. 그래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가족들은 볼프강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가족들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볼프강은 차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백지찬처럼 하얗고 몸도 몰라보게 야이어 있었습니다. 여보, 빈에 더 있다가 볼프강에게 큰일 나고 말겠어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당신 말이 맞소. 그렇게 합시다. 그리하여 볼프강의 가족은 집을 떠난 지 넉 달 만인 이듬해 1월 다시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를 정복하다. 1763년 봄 볼프강이 건강을 완전히 되찾자 아버지는 또다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봐야겠어. 볼프강에게 다른 나라 음악을 배울 기회도 만들어줄 겸해서 말이야. 그해 6월 볼프강의 가족은 세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프랑스의 서울 파리였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키가 좀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술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볼프강의 가족은 유럽의 여러 도시를 거쳐 그해 11월 마침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볼프강은 프리드리히 멜키오 그림이라는 음악평론가의 소개로 이름난 귀족인 콩쿠 공작의 저택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우와 진짜 그림 보여. 볼프강의 가족은 유럽의 여러 도시를 거쳐 그해 11월 마침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볼프강은 프리드리히 멜키오 그림이라는 음악 평론가의 소개로 이름난 귀족인 콩티 공작의 저택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주회에서 볼프강은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곡을 멋지게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막 끝마쳤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부인이 볼프강에게 다가왔습니다. 볼프강, 정말 훌륭한 연주였다. 고맙습니다, 부인. 부인은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는 볼프강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볼프강, 내가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은데 반주를 해줄 수 있겠니? 한번 해보겠어요. 부인은 아주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볼프강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이었습니다. 볼프강은 잠시 눈을 감고 부인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이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라 연주하기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부인의 노래보다 볼프강의 반주 솜씨가 훨씬 돋보였습니다. 이윽고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연주회가 있은 다음 날 파리의 신문은 온통 볼프강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그림은 문예 통신이라는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어 볼프강을 칭찬했습니다. 세상에는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볼프강이야말로 진정한 천재다. 잠깐만. 나는 이 소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있잖아. 걔가 근데 아버지가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시키는 거야? 그 뚜뚜랑이 병을 걸리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야 병 안 걸리는데 왜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이게 아마 잘하는 게 좀 했다고 쉬면 되지 왜 계속 시키는 왜 그럴 수도 있지? 그 이제 쉬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또 하는 거야? 나는 이 소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감동을 느낀다. 볼프강의 연주는 신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이제 볼프강의 이름은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볼프강은 루이 15세의 초대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볼프강은 가족들과 함께 베르사유 궁전으로 갔습니다. 볼프강은 문득 잘츠부르크의 궁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비하면 루이 15세가 살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은 훨씬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볼프강은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안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마치 천사의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윽고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빅토리아 공주는 누구보다도 오래도록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볼프강을 불러 장난기 어린 질문을 했습니다. 꼬마 신사는 공주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마음에 드는가? 빅토리아 공주님입니다. 왜냐하면 빅토리아 공주님이 제 연주를 듣고 가장 기뻐하셨거든요. 볼프강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왕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볼프강은 빅토리아 공주를 위해 피아노 소나타 2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더 작곡해 모두 4곡의 피아노 소나타 모음집을 출판했습니다. 세계 음악 역사에서 7살짜리 소년이 쓴 작품이 출판된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페라의 눈을 뜨다. 이듬해 봄, 볼프강의 가족은 파리를 떠나 영국의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볼프강이 온다는 소식은 벌써부터 런던에 퍼져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볼프강은 영국의 국왕 조지 3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조지 3세 역시 볼프강의 연주를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조지 3세는 그 뒤로도 볼프강을 2차례나 더 불러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런던에 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볼프강은 조지 3세의 소개로 궁전 악단의 악장인 크리스티안 바흐를 만났습니다. 크리스티안 바흐는 너네가 빰빰 이거 바흐가 지은 거야.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바스티안 바흐의 아들로 그 또한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볼프강 만나서 반갑구나. 내 소문은 전부터 듣고 있었단다. 바흐는 볼프강을 안아올리며 뺨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바흐 선생님, 저도 선생님의 작품을 연주해 본 적이 있어요. 볼프강이 또박또박 말하자 바흐는 귀엽다는 듯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레오폴트가 바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볼프강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재능으로는 조금만 가르쳐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볼프강의 뛰어난 재능에 반한 바흐는 아버지의 부탁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지요. 볼프강 같은 천재 소년을 가르치는 것은 제게도 큰 영광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볼프강을 우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선생님, 정말이세요? 볼프강 또한 바흐를 존경해 오던 터라 매우 기뻤습니다. 런던에 머무는 동안 볼프강은 바흐에게서 교향곡 작곡법을 배웠습니다. 교향곡은 서로 다른 수십 가지 악기들로 이루어진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규모가 큰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교향곡만큼은 쉽게 작곡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볼프강은 한 달도 채 못 되어 작곡법을 익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의 교향곡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볼프강이 바흐의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맑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볼프강은 노랫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소리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사내가 바흐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볼프강. 바흐는 볼프강에게 그 사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 제1의 오페라 가수 만초리 씨란다. 내가 쓴 오페라를 연습하는 중이지. 오페라는 교향악단의 음악과 가수들의 노래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웅장한 노래극입니다. 노래극 있지, 뮤지컬 같은 거 그런 건가 봐. 오페라. 안녕 볼프강, 네 소문은 나도 들었단다. 네, 안녕하세요. 볼프강은 인사를 하면서도 만초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을까? 볼프강은 만초리가 신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볼프강은 바흐가 새로 작곡해 무대에 올린
오페라를 구경하기 위해 런던 왕립극장에 갔습니다. 왕립극장에서 난생 처음으로 오페라를 본 볼프강은 바흐가 지휘하는 웅장한 교향악과 가수들의 멋진 노래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넋을 잃는 게 뭐야? 너무 반해갖고 넋을 잃어버렸어. 넋을 잃어버리는 거. 넋을 잃어버린 거, 정신이 이렇게 탁 팔리는 거. 넋이 다른 말로 정신이란 뜻이고. 특히 주인공 역을 맡은 만초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볼프강의 마음을 한껏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만초리야? 응, 만초리. 오페라가 끝나자 관객들은 극장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볼프강은 관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페라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나도 언젠가는 오페라를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야지. 여기는 모차르트 아빠, 엄마. 모차르트 아빠. 이거 모차르트 바이올린 그 언니가 쓰던 건데. 그 맞아. 언니가. 그 언니. 이거는 모차르트 누나. 누나 예쁘다, 맞지? 볼래. 나도. 아니, 너 봤잖아. 내가 언니니까 내가 먼저 볼래. 그 다음에 여기는 모차르트 태어난 집. 아니, 지금 못 먹겠는데. 맞네. 나도 남내리였으면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집에는. 황금 박차 훈장. 볼프강의 가족은 런던에서 1년 동안 머문 뒤 네덜란드와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거쳐 1766년 11월에야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3년 반이나 걸린 긴 여행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7살이던 볼프강은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잘츠부르크로 돌아온 볼프강은 2년 남짓 빈으로 가면서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볼프강은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주교는 볼프강을 성당의 한적한 방에 혼자 있게 하고는 종교음악을 한 곡 작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볼프강의 음악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작곡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볼프강은 약속한 날짜 안에 훌륭한 음악을 완성해냈습니다. 과연 천재라는 이름에 걸맞는 작품이로구나. 볼프강의 작곡 실력에 감탄한 대주교는 볼프강을 잘츠부르크 궁전 진짜 잘 악단의 치는 걔야? 모차르트 수석 연주자로 임명했습니다. 1769년 봄 볼프강이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13살이 돼 수석 연주자 됐어. 그해 12월 볼프강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당시 세계 제1의 음악 국가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볼프강은 이탈리아에서도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로마에 머물던 어느 날 볼프강은 아버지와 함께 로마 시내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시스티나 성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성당 안에서는 성가대 대원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볼프강은 그 노랫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다니. 천사의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곡일 거야. 볼프강은 속으로 감탄하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합창곡의 제목이 뭐예요? 미제레레라는 성가곡이란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지. 교황께서는 이 곡을 성당 안에서만 부르도록 명령하셨단다. 만약 이 곡을 다른 곳에서 부르면 큰 벌을 받는단다. 성당을 나와서도 미제레레의 선율은 볼프강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볼프강은 여관으로 돌아오자마자 오선지 위에 무엇인가 열심히 썼습니다. 무심코 악보를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미제레레 아니냐? 오선지 위에는 복잡한 미제레레의 악보가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볼프강은 한 음악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음악회에 온 손님들에게
볼프강이 미제레레를 한 번 듣고 악보로 옮겨 적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볼프강이 미제레레를 한 번 듣고 그대로 옮겨 썼다고. 어때요? 놀랍지 않소?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어려운 곡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마침 그 자리에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제레레를 불렀던 성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볼프강, 네가 정말로 미제레레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한번 그 곡을 연주해 보겠니? 볼프강은 잠자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곧이어 장엄하고 아름다운 미제레레의 선율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한 군데도 틀린 곳이 없어.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 일은 곧바로 교황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볼프강은 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성당 밖에서 미제레레를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볼프강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오히려 황금박차 훈장을 내렸습니다. 황금박차 훈장은 귀족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1770년 7월 볼프강이 14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볼프강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바흐의 소개로 마르티니 신부를 만났습니다. 마르티니 신부는 이름난 음악학자로 크리스티안 바흐의 옛 스승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티니 신부는 볼프강에게 매우 수준 높은 작곡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르티니의 가르침으로 볼프강은 그때까지 알려진 모든 작곡법을 다 깨쳤습니다. 그해 게 뭐야? 다 깨달았다고. 마스터했어. 그해 10월 마르티니는 볼프강을 아카데미 필하모니의 회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아카데미 필하모니는 이름난 음악가들의 단체로 회원이 되려면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니, 권위 있기로 이름난 아카데미 필하모니에 겨우 14살짜리 어린아이를 추천하다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시험에 떨어질 거요. 두고 보시오. 시험관들이 한결같이 못마땅한 얼굴로 마르티니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곧 시험관들의 입이 쪽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다른 사람들은 보통 몇 시간 동안이나 쩔쩔매는 어려운 작곡 문제를 볼프강은 단 1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시험관들의 만장일치로 볼프강에게 회원 자격을 주기로 만장이 뭐야? 만장일치. 모두 다 똑같은 의견으로 다 100점 주는 거야. 간섭은 싫어. 1771년 볼프강 아마데우스 표정이 왜 모차르트는 표정이 안 좋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차르트는 더 이상 세상을 놀라게 하는 천재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15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로 돌아오자마자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자주 자리를 비우고 연주 여행을 다녀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격려해 주던 대주교가 대주교가 뭐야? 그 동네의 천주교 성당에 그 주교 그 계급이 다 있거든. 천주교 교황 뭐 대주교 주교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있어. 새로운 대주교는 전에 있던 대주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새 대주교는 자신의 취임식에 공연할 오페라를 쓰라는 둥, 연주 여행을 그만두라는 둥, 모차르트의 음악 활동을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음악은 대주교 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고 싶어. 모차르트는 그 뒤로도 몇 차례 대주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탈리아와 독일 등으로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대주교는 이런 모차르트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1777년 어느 날 마침내 대주교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자네는 왜 그리 연주 여행을 자주 다니는가? 자네는 나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는가? 대주교님, 저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훌륭한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모차르트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주교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어디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게. 두고 보겠네. 모차르트는 대주교의 말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주교 밑에서 일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음악을 제대로 못했어. 이제 더 이상 간섭받기는 싫다. 결국 모차르트는 대주교에게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을 내는 게 뭐야? 모차르트가 여기 그 교황청 안에 그 음악 연주하는 수석 연주가 직원이야. 근데 저는 이제 그거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사표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 피아노 치는 거 그만한다. 여기서 성당에서 피아노 치는 거 그만한다. 이렇게 딱 사직서 낸 거야. 그해 9월 궁전 악단의 일을 그만둔 모차르트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잘츠부르크를 떠났습니다. 모차르트는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마나임을 거쳐 이듬해 3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모차르트는 가는 곳마다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토록 반겨주던 귀족들이 이제 와서는 모차르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네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곤란하네. 지금은 자리가 없네. 모차르트는 할 수 없이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끼니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5월 모차르트는 파리 교향곡을 작곡해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 연주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연주회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작곡가에게 돌아오는 돈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차르트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반갑게 문을 열어주던 어머니가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 병이 난 것입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모차르트는 급히 어머니를 안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열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모차르트는 의사 선생님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나 그해 7월 3일 새벽 어머니는 끝내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차르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유로운 음악 활동 1779년 1월 모차르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픈 추억만을 간직한 채 다시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대주교가 모차르트를 불렀습니다. 지난 일은 내가 지나쳤던 것 같네. 월급도 올려주고 2년마다 휴가도 줄 테니 다시 일하도록 하게. 그리하여 모차르트는 다시 잘츠부르크 궁정악단에서 누가 피아노 치게 해줬어? 그 주교. 자기 잘츠부르크에 있던 대주교. 누구? 그리하여 모차르트는 다시 잘츠부르크 근데 궁전 2년마다니까 좀 너무 많지 않아? 2년마다 휴가도 준대. 다시 잘츠부르크 궁전 악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 이거? 2년마다이잖아. 오랜만에 안정된 생활을 되찾은 모차르트는 미친 듯이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남짓 동안 무려 30곡이 넘는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1781년 모차르트는 뮌헨을 다스리는 대주교의 부탁을 받고 이도메네오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먼지가 나? 이도메네오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정해진 휴가 기간보다 더 오래 뮌헨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빈에 머물고 있던 대주교가 그 소식을 듣고 모차르트를 빈으로 불렀습니다. 대주교는 모차르트를 보자마자 마구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멋대로 휴가를 연장하라고 했나? 난 너가 시간만 읽어봐. 자네처럼 건방진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네. 당장 그만두게! 모차르트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더 이상 주교님에게 하인 취급을
받으며 지내긴 싫습니다. 결국 모차르트는 또다시 사직서를 냈습니다.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로 돌아가지 않고 빈에 머물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모차르트는 콘스탄체 베버라는 얌전하고 마음씨고운 아가씨를 사귀었습니다. 1782년 8월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모차르트는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아 결혼한 뒤 3년 동안 무려 6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나 있잖아. 나 여기서 공부만 60여곡이 뭐야? 그럼 60곡 가까이. 얘가 자유롭게 하는 게 허락했는데 왜 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줬는데 휴가 기간보다 좀 모차르트가 조금 더 휴가를 썼는가 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대주고. 근데 모차르트 왜 시간을 안 지켜? 그러니까 시간 안 지켰네. 모차르트가 시간 지켰으면 화 안 났을 텐데 맞지? 모차르트는 프랑스의 극작가 보마르쉐가 쓴 피가로의 결혼이란 연극 대본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대본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자. 훌륭한 작품이 될 거야. 그날부터 모차르트는 밤을 새워가며 오페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786년 봄 마침내 오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오페라가 바로 그 유명한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세빌라에 사는 이발사 피가로는 뚱보이지만 재치있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피가로는 백작집의 하녀 스잔나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백작이 끼어들어 스잔나를 가로채려 합니다. 이를 눈치챈 피가로는 갖가지 지혜를 짜내어 백작과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피가로는 승리를 거두고 누가 스잔나와 승리를 거래? 피가로 누구야? 피가로인 것 같은데 네 스잔나 결국 피가로는 승리를 거두고 스잔나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이제 옆에 보조로 춤추는 사람들. 오페라잖아 오페라. 귀족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통쾌하게 꼬집은 피가로의 결혼은 1786년 5월 누구랑 사랑해 얘가? 응? 누구랑 예, 사랑해? 피가로. 얘는 피가로랑 스잔나. 피가로. 둘이 사랑해? 응. 근데 근데 얘 백작이 자기 권력 있잖아. 응. 그래서 이 아가씨를 뺏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피가로가 지혜로 딱 이겨내. 그날 관객들은 어떻게 이겨내? 그거는 읽어봐야 돼. 자세하게. 그날 관객들은 유쾌한 줄거리에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어우러진 이 작품을 보며 열광했습니다. 막이 내린 뒤에도 관객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차르트는 환호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을 먹고 사는 천재 음악가. 피가로의 결혼으로 모차르트는 다시 한번 온 유럽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여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오페라 공연으로 번 돈이 대부분 극장 주인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787년 5월 모차르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를 음악의 넓은 세계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아버지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모차르트는 가난과 과로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건강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몸을 겨우 가누며 또다시 오페라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오페라 역사에 빛나는 또 하나의 걸작, 돈 조반니를 탄생시켰습니다. 돈 조반니는 그해 10월 체코의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처음 공연되었습니다. 모차르트가 공연장에 도착하자 교향악단은 사람들이 서 있어서 봐 오페라를? 서서 봐 오페라를? 아니 앉아서 보다가 이제 너무
이제 다 끝나면 일어서서 박수 치는 거 아닐까? 교향악단은 마치 황제를 맞이하듯 서서 보면 진짜 다리 아프고 진짜. 우렁찬 환영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차르트 만세! 관객들도 우레와 같은 박수로 모차르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돈 조반니 역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환호하는 관객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외치는 소리가 내게는 천재여 굶어라 쯤으로 들리는군. 하지만 아무래도 좋아.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고 기뻐하기만 한다면. 이제 모차르트에게 가난 따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 2명이 모차르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차르트는 아내 콘스탄체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친구들이 묻자 모차르트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날씨가 하도 추워서 말이야. 이렇게 춤을 추고 나면 몸이 한결 훈훈해지거든. 그제야 집안을 둘러본 친구들은 난로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이 한겨울에도 난로도 안 피우나? 그게 아니라 모차르트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차마 땔감이 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교만쩍은 듯 얼굴을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자, 이 곡 좀 들어보게. 이번에 새로 만든 곡이네. 자네들에게 처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네. 모차르트는 서둘러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이렇듯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피터 교향곡을 비롯하여 훌륭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모차르트 아내를 볼래. 얘야? 모차르트 아들 2명 있었네. 얘 이름은 칼, 얘 이름은 볼프강. 자기랑 이름 똑같이 지었네. 얘는 모차르트 아내. 얘 여자 아니야? 남자래. 근데 죽음의 좋겠다. 그림자. 1791년 어느덧 모차르트는 35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모차르트는 오페라 요술피리를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좀 못생겼지 않아? 못생겼다. 그해 7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잿빛 옷을 입고 큰 모자를 눌러 쓴 신사가 모차르트를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모차르트는 불쑥 들어선 그 신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높은 분의 부탁을 받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무슨 부탁입니까? 그분은 얼마 전에 부인을 잃었습니다. 부인이 죽은 지 1년째 되는 날에 크게 제사를 지내려 하는데 선생님께서 레퀴엠을 작곡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퀴엠이란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는 곡입니다. 그 신사는 잠시 모차르트의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선생님. 사례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일부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얼굴의 그 신사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모차르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무렵 모차르트는 요술피리를 작곡하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많은 돈을 주겠다는 일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만들어 드리시오. 모차르트는 꺼림칙했지만 신사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동안 모차르트는 요술피리를 작곡하느라 레퀴엠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요술피리는 그해 9월에 완성되어 빈에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요술피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갑자기 모차르트의 건강이 몹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얼굴은 무서우리만치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일어나 레퀴엠을 써야 하는데 모차르트는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레퀴엠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퀴엠을 쓰는 동안 모차르트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비한 힘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신사는 왜 내게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곡을 써달라고 했을까? 혹시 날 데리러 온 저승사자가 아닐까? 그러나 미리 받은 돈 때문에 작곡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몸을 돌보지 않고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차르트는 일어설 기운도 없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침대에 누운 채 작곡을 계속했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게. 건강을 생각해야지. 병문 안으로 온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닐세,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죽기 전에 작곡을 마쳐야지. 이따금 모차르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레퀴엠의 한 부분을 불렀습니다. 하느님이시여, 부디 평화를 내리소서. 슬프고 엄숙한 가락이 방 안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콘스탄체는 돌아서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에도 붉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1791년 12월 5일 새벽, 모차르트는 끝내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차르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35살에 죽었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그 천재적인 재능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다가 젊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보다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겠다는 불같은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비록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오늘날에도 온 인류의 가슴을 감동으로 적셔주고 있습니다. 끝났어? 모차르트는 아쉽다. 아쉽지? 모차르트가 남긴 곡 진짜 유명한 곡이 많아. 근데 왜 키형은 이렇게 다 못 만들어서 그 심사 되게 실망했지 않을까? 근데 모차르트가 엄마 혹시 데미안이 진짜 있어? 데미안 아니야? 그거 만들었어. 글쎄 몰라. 데미안 진짜 모차르트 어느 나라 사람이 이게? 찰부르크? 찹쌀도 넣으십니까? 응. 지훈이가 얘기해봐. 모차르트 어느 나라 사람이 이게? 퀴즈 내줘. 방금 잠깐만. 늦잖아. 잠깐만 엄마. 응. 내가 이 문제 써. 뭐지? 오스트리아 작은 도시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응. 왠지 좀 있는데. 엄마. 모차르트 누나 이름 뭐게? 오스트리아래. 모차르트 누나 이름 뭐게? 맞네. 만넬? 넬만이었나? 아니 무서워. 넬마? 아니 넬만이 난넬 아니야 난넬? 난넬이었나? 멘도? 멘도? 엄마 왜 웃어 근데? 모차르트는 자식 몇 명이 있게? 2명. 아들이 딸이 이게? 아들 딸. 아니 아들 딸 이렇게. 아들 둘 아니야? 응. 아빠 아니잖아. 아들만 둘이잖아. 언니잖아. 맞잖아. 아니 만넬 누나랑 모차르트.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영국의 사람이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모차르트가 영국 갔을 때 선생님이 되어준 사람. 바흐. 맞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다.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작곡을 했는데 못 마치고 그만 죽어버렸는데 그 곡의 이름은 레퀴즈. 레키즈 땡. 기분이 맞어. 컬림보. 콜림보. 컬림보는 아니겠지. 레즈키. 레즈키? 엄마 다음 가르쳐주지 마. 레키 즈. 레키엠. 레키엠? 레키엠. 자, 이것은 여러 악기가 동시에 이렇게 연주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쓰기가 힘들어요. 세 글자. 퀴즈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되는 그런 곡을 뭐라 그러지? 퀴즈. 교로 시작해요. 교황곡. 비슷한데 좀 틀렸어. 엄마 답 가르쳐줘. 잠깐 언니 핑크림 발레. 교황곡이네. 아니 조용해. 교 향곡. 아니 엄마 가르쳐주면 어떡해? 나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저 말하지 그러면. 잠깐. 그러면 이 교향곡에 맞춰가지고 노래로 막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러게? 저요. 어. 치즈. 치즈? 잠깐. 치즈포 아니야? 치즈. 오페라 아니야 오페라? 아 오페라야. 어.